네, 안녕하십니까. 깡세클럽 강제 전문가입니다. 연휴 기간은 잘 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휴가 있는 동안에 해외적으로도 글로벌 증시가 별의별 이것저것 악재거리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연휴 끝나는 마지막에 북한 문제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좀 크게 확대된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악재들을 오늘 하루에 한 번에 좀 받은 그런 흐름이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 시장도 많이 빠졌고 중소형 코스닥,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5% 가까운 급락으로 떨어졌었는데 시장 전체적으로 상당히 크게 하락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 하락했던 요인들은 많았죠. 이제 일본에서의 뭐 주가 급락이란 부분. 사실 일본 주가 급락은 별로 저희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일본의 엔화 자체가 강세로 전환이 되었다. 이 부분이 좀 크게 나타났었죠. 근데 엔화 강세가 왜 나타났냐? 이 부분에서 뭐 은행주들에 대한 문제가 좀 확대된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 외적으로도 이제 시장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 이런 게 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외적으로 뭐 유럽에서의 은행주들 문제가 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외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국내 증시에서 그 부분이 실제로 계속해서 영향을 악영향 미칠 거냐 아니면 이게 새로운 악재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새로운 악재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항상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뭐 시간이 좀 지나면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사드 배치를 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이 제일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중국이나 이쪽에서 뭐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이쪽에 대한 무역 규모가 제일 크기 때문에 거기다 여파가 얼마가 미칠 거냐 그 정도의 차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금 구간에서 시장에서 정말 리스크가 커졌다. 그래서 우리가 회피를 해야 되냐 아니면 시장에서 지금 하락하는 부분도 오히려 눌림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인데 많이 시장이 양극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양극화 된다는 거는 제가 앞서부터 강조해드렸던 그런 업종이라든지 종목군 같은 경우는 눌림의 기회가 될 거예요. 다만 시장에서 그동안 성장주 중심의 종목들은 사실 좀 조정폭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앞전에도 제가 많이 설명을 해드렸었죠.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은 빠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영향이 있을 걸로 그렇게 전망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도 제가 이제 제약이나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모멘텀은 충분하지만 꼭 마지노선은 설정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렸던 것은 이런 부분인데 하나씩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달러 인덱스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현재 강세에서 약세로 확연하게 바뀐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어저께 이제 옐런 의장 같은 경우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옐런 의장이 이제 금리 인상 자체가 상당히 좀 더뎌질 수 있다.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는 다른 부양책이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미국에서의 추가 금리 인상 시기 자체는 굉장히 많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아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중간에 한번 달러 인덱스가 강하게 반등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실업률이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좋게 나오니까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이 처음에는 괜찮다. 어느 정도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다가 바로 유럽이라든지 일본 이런 쪽에서의 여파를 크게 받으면서 달러 인덱스가 꺾였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앞전에 이제 해외 증시의 달러 인덱스의 흐름을 볼 때 달러가 강세로 뛰었던 이 구간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달러 인덱스 강세 뛰었던 구간에서 가장 문제됐던 건 뭡니까? 신흥국에 대한 자금 유출.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됐던 거죠. 반대로 달러가 약세 기조로 간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신흥국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금 유출이라는 이런 부분이 완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미증시를 비롯해서 유럽이라든지 일본 이들 국가들 이들 증시의 특징이 뭐냐? 선진 증시입니다. 선진 증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그동안 시장에서 선진 증시에 따라서 강세를 띠는 그런 섹터와 업종이 있고요. 그리고 선진 시장 쪽으로 너무 자금이 쏠렸기 때문에 쏠렸던 자금이 결국 차익 실현, 유출이 되는 과정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부분이 반대로 신흥국으로도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이제 약세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신흥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환율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이 영향을 덜 받겠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특히 펀드 투자를 이런 사람들은 그동안 달러 강세기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미국 자산에 대해서 투자해라. 이게 기존 상식입니다.
근데 달러 인덱스가 강세가 아니라 약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미 자사에 대한 투자가 뭐예요? 축소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선진 증시에 더 큰 하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신흥국은 여파를 받긴 받겠지만 덜 받아야 되는 것이 현재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제가 앞전에 이런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신흥국과 그리고 선진국에 이제 펀드에 어느 정도 규모가 들어왔냐 이 부분이 있었죠. 근데 그때도 설명해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신흥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리먼 사태가 터지고 나서요. 그 다음에 양적 완화를 하면서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약세 기조로 갈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금이 크게 들어왔었죠. 근데 크게 들어왔던 자금이 2013년도에 테이퍼링 그리고 미국에서 조만간 양적 완화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금리 인상한다. 그런 부분이 신흥국에 대한 자금 유출로 연결이 됐던 거죠. 근데 이게 2015년 한 8월 9월 달 자료였었는데 이게 지금은 어느 정도 빠졌습니까? 거의 여기까지 빠졌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신흥국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청산한 물량 자체도 굉장히 미비하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2013년도부터 선진국으로는 자금의 유입이 얼마큼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었죠. 그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2014년도부터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가 엔화 약세, 양적 완화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신흥국들 상대로 안 좋은 그런 그림이 나타났고 일본이라든지 유럽도 이때부터 추가적인 부양책 어쩌고 저쩌고 한다면서 계속해서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달러 강세 기간 이 기간 동안에서는 실제로 미국이라든지 일본, 유럽 같은 선진 시장으로 자금이 너무나 크게 쏠렸던 거죠. 제가 앞전에도 이런 말씀 자주 드리는데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그때는 뭐예요? 도망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한쪽이 너무나 안 좋아서 바닥을 만들 때는 뭐하라? 사람들이 공포를 느낄 때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지금 현재는 그림이 뭐예요? 신흥국은 기본적으로 추가적 자금이 크게 유출된 물량 자체가 적다는 걸 우리 초점 맞추셔야 되고 반대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자금 유출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어진다가 될 겁니다. 다만 이 자금 유출이 한 번에 다 총 물량이 빠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서서히 빠지는 과정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이 상대적인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차별화 나타나기 위한 좋은 조건은 뭐냐? 선진 증시가 추가적인 하락만 제한을 시켜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미증시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이 하락만 좀 제한되는 구조가 나오면은 국내 증시는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생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엔화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엔화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2013년, 그러니까 2012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양적 완화를 했죠. 그때부터 엔화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엔화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그래서 일본 증시도 이 당시에 지수로 볼 때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가 한 120% 가까이 상승이 나왔던 그런 흐름이었었는데 이제 엔화 같은 경우가 단기간에 박스권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근데 박스권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다 이거예요. 무너지니까 이제는 엔화 자체를 어느 쪽으로 우리가 봐야 되냐? 앞으로 엔화가 약세를 추가로 뛸 수 있냐? 못 뜁니다. 단기적으로도 주봉상에서의 박스권 거의 1년 가까이죠. 1년 가까이 움직였던 박스권에 이탈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해요? 박스권의 기본 마디폭만큼 빠지기 때문에 엔화 자체는 최소한 우리가 110엔 달러 환율로 볼 때 109엔 정도까지는 열어줘야 되는 그런 흐름인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 추세 라인대에 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111엔 자리가 되는데 111엔 자리에서는 한 번 반등이 나와서 115엔에서 116엔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꺾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도 해야 되냐? 일본에서 양적 완화를 하면서 그 당시에 시장에서 같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중복이 되는 산업이 있었습니다. 그 중복된 산업이 대표적인 것이 뭐였어요? 자동차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었고 그 다음에 경쟁이 그래도 또 치열해진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철강, 조선 이런 섹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섹터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어떻게 했냐? 한국 주식을 팔고 그 다음에 일본 주식을 산다. 거기에 대한 가장 큰 배경은 엔화 약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포지션의 변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 시장은 빠져도 상관이 없어요. 일본 시장 무너진다 해가지고 선진 증시에 영향을 받겠지만 우리나라가 일본 증시에 영향을 받을 필요 없기 때문에 일본 증시가 팔리는 만큼 그 자금이 국내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엔화가 이제 약세 기조가 이제 끝났다는 부분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엔화가 그렇게 떨어졌다는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최근 연휴 기간 동안에 중국 어디죠? 독일 그 다음에 일본 은행주들이 급락이 떨어지면서
시장을 끌어내린 그런 케이스였죠. 그러면 왜 유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의 은행들이 큰 폭의 급락이 떨어졌느냐 이 부분인데 유럽이나 일본은 이제 전체적으로 대출 규모가 상당히 큰 그런 은행주들의 비중이 굉장히 큰데 대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거를 마이너스 금리로 돌리면서 마이너스 금리에 따라서 대출을 좀 더 활성화시킨다 이런 관점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마이너스 금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 우리가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죠. 순이자 마진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은행들의 이익은 축소가 된다. 이게 기본 공식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럽에서도 2014년 6월 달부터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했었는데 마이너스 금리 도입하고 나서 처음에는 경기가 괜찮다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갔다 이거예요. 올라갔는데 그 올라가고 나서 실적이 안 받쳐주고 대출에 대한 부실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좀 나타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무너진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특히나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에서의 그 MBS라든지 그리고 환율 조작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럽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다음에 도이치뱅크라든지 코메르츠뱅크 이런 독일의 대표적인 은행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 종목들이 주가가 큰 폭에 빠지면서 일본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급락으로 떨어진 그런 케이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이게 현재는 어떤 결과적으로 볼 때는 어떤 결과가 뭐 부양책이라든지 양적 완화나 이런 쪽으로 해석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한 번도 도입하지 않았던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던 부분이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의 악화로 바로 연결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가 이제 CEO가 이제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또 해명을 해주고 어느 정도 우려감이 완화됐고 그런 부분이 이제 어저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긴 했는데 은행주를 중심으로 해서 독일과 유럽 증시는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러면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선진국의 문제가 신흥국으로 더 크게 확대가 될 거냐 이 부분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일본에서의 엔화 강세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유럽에서의 이런 은행주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신흥국의 영향은 덜 미칠 겁니다. 다만 시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가 된다. 이거는 경기 둔화라는 부분은 시장에서 앞전에 작년 8월달 하락할 때도 그 요인이었고 지금 2010년 들어오자마자 하락할 때의 요인도 마찬가지로 경기 둔화 우려죠. 새로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추가적 악재로 연결될 필요가 없는데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신흥국과 선진국에서는 무슨 차이가 벌어지냐? 수익률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전까지는 선진국은 굉장히 강하고 신흥국 같은 경우는 상승이 작게 나왔었죠. 근데 신흥국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 하락이 제한된다. 뭐 때문에? 달러화의 약세 이런 부분이 나타난 거고 추가적으로 이미 팔 만큼 다 팔았기 때문에 더 크게 매도를 칠 게 없다는 거죠. 반대로 시장에서 선진 시장에서 빠진 자금은 어느 정도 신흥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타난 것인데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기준이 이제 2015년이 기준인데 실질적으로 2013년을 기준으로 잡으면은 상대 격차가 지금 한 20% 정도 벌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50% 이상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선진국이 신흥국 대비해서 좋았다는 거죠. 시장에서. 언제까지? 2015년 말, 2010년 초까지. 딱 시작할 때까지 좋았는데 최근 들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선진국이 더 많이 빠지고 신흥국은 덜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배경들이에요. 그래서 성장주하고 가치주를 비교할 때 앞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려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강세에 뛸 때는 그럴 때는 성장주들이 튀어나옵니다. 성장주가 중심이 되는데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돌아갈 때는 가치주가 좋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경기 민감주가 좋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흐름은 선진국 대비해서 신흥국이 좀 더 괜찮다라는 그림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다우지수를 봐도 마찬가지고 S&P나 나스닥 볼 때 어떻게 나오냐. 다우지수의 하락은 덜 나와요. 그런데 가장 하락이 세게 나온 데가 나스닥이죠. 왜? 나스닥이 기술주와 성장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시장을 끌고 갔었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을 끌고 갔던 쪽에서 차익 실현떠니까 더 큰 하락이 떨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대형주, 그러니까 다우지수 같은 경우 하락이 덜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그동안 성장주 중심의 상승에서 약간은 소외를 받았던 쪽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머징 마켓 지수 최근 들어서 흐름이 어떻게 나오냐?
우리가 이제 MSCI 관련돼서 이제 이머징 마켓 지수라든지 우리나라 마켓 지수를 볼 때 차이는 얘들은 없어요. 우리나라는 연이었고 이머징 마켓, 동아시아 시장도 거의 다 휴장이었지만 이거하고 상관없이 미증시가 휴장을 안 하나 계속해서 움직이게 됐죠. 그러면 지금 현재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 시장에서 우리나라 연휴 기간 동안에 미증시라든지 일본 증시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직전 저점 때 왔거나 또는 이탈이 나왔죠. 근데 이머징 마켓 지수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서 직전의 저점 라인대를 오지 않고 중간 마디에서 그대로 버텨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차별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이머징 마켓이 더 강해지고 흐름이 더 강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우선 전제 조건은 미증시의 하락, 급락이 멈춰야 된다. 이게 전제 조건인 거고 그것만 해소가 되면은 시장에서는 신흥국들 중심으로 이머징 마켓 중심으로 반등이 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인들이 이제 더 이상 팔 것이 없는 것도 있지만 그동안 신흥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먼저 한 채 2, 3년 동안에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났었고 상대적으로 주가가 못 움직였기 때문에 밸류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높게 평가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유가마저도 이제 좀 올라가서 지금 유가가 이제 30불대 다시 밑으로 내려왔는데 유가도 어느 정도 받쳐주면은 신흥국이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시장에서 또 체크해야 될 것이 그러면은 우리나라 대형 지수와 그 다음에 코스닥을 좀 비교를 해드려야 되는데 대형 지수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대형 지수는 오늘 시장에서 하락이 떨어질 때 2.7% 정도 빠졌죠. 2.68% 빠졌는데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바닥을 먼저 다지고 강세를 뛸 때 어느 쪽이 먼저 움직였습니까? 건설, 철강, 조선, 그리고 순수화학 이런 쪽이었었죠. 제가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 때 뭐라고 했냐면은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굉장히 싸다. 그런데 모멘텀이 들어오면은 재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들 종목들의 특징이 뭐예요? 외국인들이 팔만 건 다 팔았다. 근데 외국인들 다 팔면서 누가 사줬다? 기관이 사줬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이 바뀐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서 모멘텀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였던 건데 오늘 시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대형 지수는 시장에서 가장 하락이 들 나옵니다. 물론 프로그램 매수가 만기일에 따라서 붙여진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대형 지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요 라인대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이머징 마켓 지수를 봤을 때 마찬가지예요. 해외 증시는 저점을 선진국들은 다 이탈하거나 지금 직전 저점에 와 있는 상태인데 이머징 마켓 지수는 그렇게 안 빠졌다 했었죠. 그러니까 그 그림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21선은 아직까지 행보각이죠. 행보기 때문에 하각이 아닌 상태라서 2, 3일 동안 안에 21선 잘 때 다시 재차 회복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다? 다시금 쌍발 패턴으로 앞전에 말씀드렸던 61선은 살짝 넘어가는 그런 그림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이 시장이 아직까지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가 제한이 될 수밖에 없고 매도가 나간다 하더라도 오늘 외국인 매도가 한 1,600원 나왔죠. 앞전에 외인들 매도 떨어질 때 얼마씩 떨어져요? 2,000억, 2,500억, 3,000억 이렇게 떨어지죠. 매도 규모가 왜 적냐? 팔 만큼 다 팔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시장 받칠 수밖에 없겠죠. 왜? 자기네들 매수가 이하의 종목들이 너무 많은 것도 있지만 시장에서 지금 구간이 싸다라는 인식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형주 쪽에서 어떻게 했을까? 연기금 비롯해서 투신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물량을 늘려놓은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받쳐줄 가능성이 높다가 되는 것이 현재 대형주 시장이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코스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오늘 하락이 굉장히 컸어요. 코스닥의 하락이 컸던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진 증시가 빠질 때, 그러니까 미증시라든 이런 쪽이 강세를 띌 때 그쪽에서 중심이 됐던 것이 기술주라든지 제약바이오 같은 성장주였죠. 근데 이 성장주라는 것은 원래 시장에서 시장이 잔잔하게 움직이거나 또는 해외 증시에서 뭐 어떤 모멘텀 봐서 갈 때 같이 테마로 엮이거나 같이 가요. 근데 시장에서 변동성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받고 있던 프리미엄이 감소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감소되는 과정에 들어올 때 그동안 시장에서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좋아 너나 없이 다 좋다라고 달려든 종목들은 어떻게 돼요? 차익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주들이 많이 빠진 건데 사실 코스닥에서는 저평가되고 좋은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동안 너무 한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그 쏠렸던 것이 차익 실현이 떨어질 때 여파를 좀 세게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코스닥 차트를 보게 되면은 코스닥은 8월 달에 저점을 만들고 나서 지금 아주 장기간의 박스권이죠. 장기 박스권은 사실 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상단을 넘어간다고 할 경우는 굉장히 든든한 지지라인이 됩니다. 그런데 상단이 아니라 하단 쪽으로 가게 될 경우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매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요 라인 때 이탈이 될 경우 어떻게 됩니까? 매물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시장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받쳐주던 쪽이 있었죠. 연초부터, 작년 연말부터 받쳐두던 쪽이 누구예요? 바로 외국인이죠. 근데 외국인들이 오늘 어떻게 합니까? 매도 규모를 크게 던지는 거죠. 거기다가 기간,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매도를 크게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떨어진 거를 받을 수 있는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 개인 투자자. 문제는 개인 투자들이 받았다 이건데 신용이 지금 또다시 너무 커졌다는 거죠. 박스권의 그림을 그린 동안에 주가는 못 올라갔는데 신용 같은 경우는 3조 6천억까지 다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2007년도, 작년 7월 달에 신용 같은 경우가 아주 크게 나타날 때가 4조 1천억이었었는데 이게 한번 주가가 무너진 동안에 신용이 1조 이상 청산이 되었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5천억 이상이 더 들어온 그런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박스권 그리다가 이탈이 나올 때는 신용가에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 옥석 가리기를 상당히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지금 차트상에서 어디가 저점이다 이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국내 증시가 바닥을 어디서 찍느냐 이거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순수 미증시라든지 이런 쪽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그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변동성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올라가게 되면 뭐예요? 시장에 대해서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고, 변동성 지수가 하향 안정화가 되면은 시장은 반등이 나오거나 하락이 제한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앞전에 작년 8월달 같은 경우가 변동성 지수가 어마어마했었죠. 왜? 그때 시장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위안화 평가 절하라든지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때 처음으로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새로운 악재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큰 폭의 급락이 떨어진 거고, 지금 현재는 주가 자체는 이때의 저점을 이미 깨거나 이 자리에 왔는데 변동성 지수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서 조금씩 올라가죠. 그러면 지금 앞전에도 제가 이 라인 때 왔었을 때 시장에서 미증시가 반등이 나올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이제 다시 올라가는데 오늘 자리대에서 밑으로 떨어진다. 그럼 어떤 그림이 됩니까? 단기적으로 채널 패턴 안에서의 헤드앤숄더 패턴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미증시가 얼추 하락이 제한되거나 바닥이 나온다로 될 수가 있고, 반대로 시장에서 위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채널 패턴 상단 자리 맞고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시장이 지금 구간에서 바로 바닥을 만들거나 아니면 한 번 더 튀었다가 바닥을 만들거나 그 두 개의 차트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장에서는 채널 패턴 또는 헤드앤숄더 패턴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을 때 좋은 종목들 있죠. 뭐 건설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철강 이런 것들 말씀드리면서 단기 목표치 왔다 하면서 그 단기 목표치에서는 비중 조절 또는 뭐 장기로, 중장기로 끌고 가실 분들은 수익을 담보로 끌고 가실 건데 한번 비중 줄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비중을 다시 바닥권에서 잡으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시장 자체가 지금은 가치주 쪽으로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낮기 때문에 이쪽이 해피처가 되는 거고, 반대로 성장주들은 조금 주의를 하시면서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지노선을 꼭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마지노선이라든지 수익 마지노선 잡고 움직이신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새해가 딱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구정 지나고 나서 새해 첫날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시장이 좀 많이 힘들게 오늘 움직였어요. 근데 한편 생각하면은 연휴 기간 동안 쉬지 않고 오늘 하루가 아니라 연속 4일 동안 막 계속해서 빠졌으면은 더 지치고 더 힘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빠르게 시장이 연휴 기간 동안에 해외 증시는 빨리 무너졌고, 그리고 나서 바닥을 다져주면은 국내 증시도 반등이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좋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수록 시장에서는 크게 보시면은 그림을 크게 보시거나 기업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시장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깡센클럽 강진 전문가였습니다.